1701년 음력 10월 10일 조선의 한 여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42회를 살다 간 그 여인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드라마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영화로 2편, 드라마로 7편. 한국 여성 역사 인물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그녀가 죽은 지 300년이 훌쩍 넘은 오늘까지도 그 이름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름은 장희빈. 아니, 본명으로 부르자면 장옥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런 장면들이 아닐까요? 사약을 받아들고 끝까지 발버둥치는 여인. 인현 왕후의 초상화에 활을 쏘라고 명령하는 여인. 숙종의 마음을 홀려 정실 왕비 자리를 빼앗은 요부. 죽는 순간 세자의 몸을 해쳤다는 그 여인. 2002년 김혜수의 눈빛, 그 강렬한 악녀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드라마에 나와 우리에게 각인된 그 장면들,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실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장희빈과 실록 속 장옥정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습니다. 사약 장면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자를 해쳤다는 이야기는 야사의 기록이지 공식 역사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죽어서 온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했다는 소설 속 묘사와 달리 실록이 기록한 그녀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진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드라마가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 사이입니다. 실록과 드라마 사이, 그 간격을 한 걸음씩 천천히 따라가 보시지요. 42년을 살다 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659년 조선 제17대 왕 효종이 세상을 떠나던 그해, 한양의 한 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 봉사 장영. 봉사는 종팔품 조선 관직 중 가장 낮은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당숙, 즉 숙부뻘되는 장현이었습니다. 장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현은 사역원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이란 오늘날로 치면 외국어 전문 통역사입니다. 조선시대의 역관은 중인 계층이었습니다. 양반보다는 아래, 상민보다는 위. 그러나 실제 살림살이는 양반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풍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 즉 청나라와의 무역 중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청나라와의 무역은 막대한 이익이 걸린 사업이었고 역관들은 그 핵심 통로였습니다. 장현은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국중의 거부. 나라 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어디까지나 중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양반이 될 수 없는 조선의 신분제 안에서 장현의 집안은 돈과 지식과 정치적 연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신분이 천장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어머니 유씨는 조사석의 집종이었습니다. 바로 노비였습니다. 이 사실은 드라마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장희빈의 어머니는 대체로 기품 있는 중인 집안의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록과 역사 기록이 전하는 장옥정의 집안은 아버지 쪽은 중인 어머니 쪽은 노비 출신이라는 복잡한 신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훗날 왕비 자리에 오른다는 것. 조선 518년 역사에서 비양반 신분으로 왕비에 오른 것은 장옥정이 유일합니다. 단 한 명. 그 하나뿐인 사례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장옥정이 처음 궁에 발을 들인 것은 현종 15년 1674년 무렵이었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나고 숙종이 왕위에 오르는 격변기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대왕 대비 장렬왕후를 시종하는 나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15살 안팎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시점을 종종 숙종과의 첫 만남 혹은 어린 시절의 인연으로 그립니다. 어린 숙종과 어린 장옥정이 궁궐 어딘가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치는 장면. 그 순수한 첫사랑의 기억이 평생을 이어간다는 서사. 특히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이 설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실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장옥정이 숙종의 눈에 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숙종실록에는 인경왕후가 죽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숙종을 모셨다는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 1680년. 그때 장옥정의 나이는 22살, 숙종은 20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두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의 혜성이 나타나서 여러 날 동안 사라지지 않는 이변이 있었는데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무렵이라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실록이 기록한 장옥정의 첫 등장은 숙종 12년 1686년입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름보다 얼굴이 먼저였습니다. 미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공식 기록에 남은 장옥정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장옥정이 숙종의 눈에 들자마자 궁 안에는 파란이 일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가 그 관계를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명성황후는 단호했습니다. 실록에 남겨진 그 말이 지금도 섬뜩합니다. 장옥정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에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깸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곧 출국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숙종 6년 1680년 경신왕국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남인이 권력에서 밀려나고 서인이 집권하는 대규모 정변이었습니다. 장옥정의 집안은 남인과 가까웠습니다. 숙부 장현이 남인 계열, 폭창군 폭성군의 신복으로 분류되어 경신년 옥사에 연루되었습니다. 출궁에는 두 가지 이유가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명성황후의 견제, 다른 하나는 정치적 연루의 의심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이 출궁 장면을 대부분 명성황후의 질투 혹은 서인의 음모로 단순화합니다. 그러나 실록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정치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출궁한 장옥정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드라마에서는 궁 밖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지내다가 재입궁의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비좁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고 숙종을 그리워하며 벽을 바라보는 장면. 그러나 실록이 전하는 사정은 달랐습니다. 장옥정이 출궁된 직후 숙부 장현과 장찬 형제는 유배영에서 풀려났습니다. 장희재 즉 장옥정의 오빠는 1683년에 이미 포도부장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재력은 건재했습니다. 궁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뜻밖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옥정을 각별히 아꼈던 대왕 대비 장렬왕후가 친필 서신을 써서 숭성군 부인 신씨에게 장옥정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의 배려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보호막 덕분에 장옥정은 6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숙종 12년 1686년 드디어 재입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 또한 드라마와 다릅니다. 드라마에서는 숙종이 장희빈을 그리워해 몰래 만남을 주선하거나 장희빈 자신이 줄을 대어 재입궁을 성사시키는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인현 왕후가 먼저 장옥정의 재입궁을 권면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자식이 없어 매우 근심하는 처지였고 술가, 즉 점술가들의 말을 믿고 따를 만큼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인현 왕후가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겨 장옥정을 드리도록 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렬 왕후도 힘써 주선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드라마에서 인현 왕후와 장희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인 관계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어느 순간에는 인현 왕후 자신이 장옥정의 재입궁을 도운 셈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드라마처럼 언제나 선명하게 선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재입궁 후 숙종의 총애는 지극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옥정을 위한 별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한상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의 재앙과 난리는 여인을 총애하는 데서 옵니다. 장렬을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숙종은 불같이 화를 냈고 상소를 올린 신하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1686년 12월 장옥정은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았습니다. 일개 궁녀에서 정식 후궁으로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28이었습니다. 수건이 된 장옥정에게 숙종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688년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옥정이 왕자를 낳은 것입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아이였습니다. 후사에 목말랐던 숙종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 출산 소식을 듣고 장옥정의 어머니가 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옥교를 타고 입궁했기 때문입니다. 옥교란 사대부 집안 여성들이 타는 가마였습니다. 중인 출신인 장옥정의 어머니가 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강제로 가마에서 내리게 하고 하인들에게 벌을 주었으며 옥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서인 세력이 장희빈 집안의 위세를 견제하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지만 맥락이 다르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는 이것을 장희빈의 오만함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왕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벌어진 신분제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어 1689년 기사항국이 일어납니다. 황국이란 한마디로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던 붕당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새 붕당을 앉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된 것이 왕자의 원자 정호 문제였습니다.
원자 정호란 아직 세자가 되기 전 왕자에게 장차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음을 미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숙종은 후사가 귀한 상황에서 태어난 이 왕자를 서둘러 원자로 정호하려 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직 인현왕후도 왕비 자리에 있고 왕도 젊으니 원자 정호를 늦추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송시열을 삭탈관직하고 결국 사사하였습니다. 서인 세력을 통째로 몰아냈습니다. 남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689년 5월 인현왕후가 폐비되었습니다. 서인 오두인 박태보 등 80여 명의 신하가 상소를 올려 결사 반대했지만 참혹한 형문만 돌아왔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으로 강등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장옥정이 왕비로 내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5월 13일 정식으로 왕비에 봉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전통 사극들은 장희빈의 오랜 야망이 드디어 실현되는 장면으로 그립니다. 2013년 장옥정, 사랑에 살다는 숙종의 사랑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으로 그렸습니다. 어느 쪽이든 드라마는 이 장면의 감정적인 무게를 실어 클라이맥스로 만듭니다. 그러나 실록이 기록하는 맥락은 또 다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황국을 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장옥정 개인의 위상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일부는 숙종의 정치적 계산이 더 컸다고 봅니다. 어느 붕당도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교체하며 왕권을 강화했던 숙종이 방식에서 장옥정은 남인의 특세를 도구로 삼는 데 이용된 측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된 장옥정.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1694년 갑술왕국. 이번에는 서인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고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강등에도 단순한 사랑의 변심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의 오빠 장희재가 숙빈 최씨를 해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자 장희재를 강경 처분하기 위해 그 배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왕비의 오빠 세자의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걷어내려면 왕비부터 강등시켜야 했습니다. 장옥정은 또 한 번 정치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이 되었습니다. 인현왕후가 궁 밖으로 쫓겨날 때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는 야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사철, 장다리는 한철이라는 노래도 불렸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민씨인 인현왕후, 장다리는 장씨인 장희빈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민심의 흐름 자체가 당시 서인과 남인 대립의 반영이었습니다. 민심도 정치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희빈으로 강등된 장옥정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자였습니다. 장옥정이 낳은 왕자 훗날 경종이 되는 그 아이, 어머니의 신분은 내려갔지만 아들은 여전히 세자였습니다. 장옥정이 그 세자의 안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 이것 하나는 드라마와 실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1701년 음력 8월,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35이었습니다. 오랜 병환 끝이었습니다. 궁 안은 상복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궁 안에 충격적인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숙빈 최씨였습니다. 장옥정이 자신의 처소인 치선당 뒷채에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왕후가 죽기를 빌었다는 고변이었습니다. 숙빈 최씨. 이 이름도 드라마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2010년 MBC 동인은 숙빈 최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숙빈 최씨는 선하고 순수한 여인으로 그려지고 장희빈은 악역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숙빈 최씨의 이 고변이 정말 순수한 고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한말록이라는 기록에는 숙빈 최씨가 서인 세력과 전략을 나누어 거사를 이루는 데 공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수한 증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고변을 받은 숙종은 즉각 치선당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실제로 중궁전 통명전에서 동물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옥정의 처소 뒷채에서는 신당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언제나 매우 극적으로 연출됩니다. 장희빈이 직접 인현왕후의 초상화에 화를 쏘라고 시키는 장면, 인형에 침을 꽂는 장면, 무당을 불러 저주의 구판을 벌이는 장면, 어두운 치선당 뒷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인현왕후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내뱉는 장면. 2002년 김혜수 버전은 이 장면들을 특히 강렬하게 그려 오래도록 시청자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실록이 기록하는 국문 과정은 드라마와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문을 받은 이들은 대부분 궁녀들과 무녀들, 즉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다는 추국의 고문을 여인들이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은 서로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한 신당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궁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투창을 알던 세자를 위해 신당을 차린 것이었다고. 인경왕후가 투창으로 승하하셨는데
세자가 두창을 잘 넘겼으니 하늘에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모진 고문을 버티며 다른 진술을 내놓은 그 여인의 이름은 실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진술이 진실에 가까웠을까요? 인현왕후의 처소에 흉물을 묻은 것, 궁녀를 시켜 인현왕후를 스토킹한 것, 이것은 실록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한 저주였는지 세자를 위한 구세 일부였는지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굿 자체는 세자를 위해 한 것이라 쳐도 그 과정에서 인현왕후의 처소에 흉물을 묻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의도했든 아니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노론 신하들조차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세백 한 명을 제외한 노론 신하들. 그러나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순간을 보통 숙종이 결연하게 악을 처단하는 장면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실록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숙종은 이 일에서도 지나치게 성급했다는 평가를 당시에도 후세에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 장희빈의 마지막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약 그릇을 앞에 두고 발버둥치는 여인, 울부짖으며 왕을 저주하는 여인, 끝까지 사약을 거부하다 강제로 들이부어지는 장면. 어떤 버전에서는 죽는 순간 세자의 몸을 해쳤다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죽고 나서는 온몸이 즉시 썩어 냄새가 진동해 시체를 곧바로 궁 밖으로 버렸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의 원전이 어딘지 아십니까? 조선 후기에 민간에 널리 유통된 소설 인현왕후전입니다. 그리고 수문록이라는 야사입니다. 공식 역사서 즉 실록이 아닙니다. 실록은 전혀 다른 기록을 남겼습니다. 먼저 사약이냐 자진이냐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내린 명은 엄밀히 말하면 자진을 명하는 교지였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사약을 내려 마시게 한 사사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실록과 승정원 일기에는 오히려 사사설을 부정하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숙종은 자리에 함께한 대신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진을 명한 것은 유사, 즉 형벌을 담당하는 관청에 형벌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승정원에 명하여 장옥정에게 자진을 명하는 교지를 써서 내리도록 했다가 대신들이 이것이 유사의 형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즉시 회수하게 하고 대신 조보 즉 오늘날의 관보에 자진의 명이 있었음을 싣도록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수십 년간 반복된 그 사약 장면, 실록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자진의 명이었고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도 실록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자의 몸을 해쳤다는 장면은 어떨까요? 이것은 수문록이라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역사서가 아닌 민간 기록입니다. 실록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 가능성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낮게 평가받습니다. 오히려 실록이 기록한 장옥정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장옥정은 자신의 죄를 자복한 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세자를 한번 보고 난 후에 주상이 명을 따르겠다. 죽기 전에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미와 자식의 정리로 보아 금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숙종이 허락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실록이 기록한 장옥정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극진했습니다. 전례는 물론 후에도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인 예우였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시신이 즉시 궁 밖으로 버려졌다는 소설의 묘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세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세자가 장차 왕이 될 것인데 그 생모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숙종 자신도 이 일을 두고 이미 불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훗날 숙종이 이를 후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왕의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성급함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옥정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왜 장옥정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악녀로 기억되어 왔을까요? 실록에도 분명히 흠이 있는 기록이 남아있는데도 왜 그녀는 이토록 극단적인 욕으로만 그려져 온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 이미지는 드라마마다 반복되었을까요? 장옥정이 사사된 1701년 이후 조선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노론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노론은 인현왕후를 성녀로, 숙빈 최씨를 현명한 어머니로, 그리고 장옥정을 희대의 요녀로 정의했습니다. 왜 이 구도가 필요했을까요? 영조 때문이었습니다. 1724년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가 바로 숙빈 최씨였습니다. 장옥정을 고변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영조 정권의 정당성을 세우려면 숙빈 최씨는 현명하고 올바른 어머니여야 했고 그 고변도 정의로운 행동이어야 했습니다. 그러자면 고변의 대상인 장옥정은 반드시 악녀여야 했습니다.
정치적 필요가 역사 해석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소설과 야사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현왕후전. 이 소설이 조선 후기에 얼마나 널리 읽혔는지 그를 읽는 거의 모든 조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장희빈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천벌로 인해 죽자마자 온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궁 밖으로 시체를 버렸다고. 수물록이라는 야사에는 죽기 직전 세자 윤의 고환을 뜯어 고자로 만들었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실렸습니다. 이것이 수백 년간 사실처럼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야사와 소설의 장희빈이 정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 1961년 영화 장희빈이었고 이후에 수많은 드라마들이었습니다. 드라마 버전별로 장희빈의 캐릭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971년 윤여정 버전. 장희빈을 연기할 배우를 시청자 투표로 뽑은 이색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버전은 비운의 여인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악녀이기도 하지만 불행한 여인이기도 하다는 시각이었습니다. 1982년 이미숙 버전. 여인열전 장희빈이라는 제목에서 보이듯 장희빈의 일생을 한 여인의 비극으로 그렸습니다. 1988년 전이나 버전의 조선왕조 500년 인현왕후. 이 버전은 제목부터 인현왕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선한 인현왕후와 대비되는 악역으로 철저히 그려졌습니다. 권선징악의 구도가 가장 선명했습니다. 1995년 정성경 버전. 이 버전의 정성경은 지금도 장희빈 연기에 레전드로 꼽히는 배우입니다. 2002년 김혜수 버전.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버전입니다. 초반에 시청률이 6%까지 떨어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마지막 회에서 31%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수는 이 역할로 연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렬한 악녀이면서도 어딘가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졌고 그 눈빛 연기는 장희빈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2010년 이소연 버전의 동의. 이 드라마는 숙빈 최씨가 주인공이었고 장희빈은 악역이었습니다. 2013년 김태희 버전 장옥정 사랑에 살다. 처음으로 장옥정을 악녀가 아닌 순수한 사랑의 주인공으로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시청률 면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드라마는 장희빈 서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있었습니다. 장옥정을 띄우기 위해 인현왕후와 숙빈 최씨를 일방적인 악역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역사를 다르게 보려다 또 다른 단순화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결국 어떤 버전의 드라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라마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재해석이 특정 정치적 의도 위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수백 년을 이어왔을 때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희빈이 정말 장옥정인가 아니면 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인가? 장옥정이 세상을 떠난 지 32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산자락에 있습니다. 1994년 12월 24일 경기도 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묘소의 이름은 대빈묘. 성물이 단정하고 꼭담이 정갈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묘소에 참배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한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백 년 전 죽은 조선의 후궁이 현대 젊은이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 어쩐지 씁쓸하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화려한 피석 대신 한 여인의 이름만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옥산부 대빈장씨. 죄인이었기 때문에 왕을 낳은 다른 후궁들과 달리 시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화경숙빈 최씨, 순조의 어머니 현목수빈 박씨처럼 시호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옥산부 대빈이라는 것은 시호가 아니라 존호이며 이것도 경종이 왕위에 오른 뒤 1722년에야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고도 20년을 더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장희빈과 실록 속 장옥정의 차이는 단순히 몇 가지 사실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역사를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생에서부터 드라마와 실록은 다릅니다.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드라마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첫사랑이라는 낭만적 설정은 실록에 근거가 없습니다. 출궁 시절의 궁핍한 삶 역시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환점에서도 다릅니다. 제1궁을 도운 것이 인현왕후였다는 사실은 드라마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사왕국이 단순히 장희빈의 야망이나 숙종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다는 것도 드라마는 단순화합니다. 무고의 옥에서도 다릅니다. 신당의 목적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인지 세자를 위한 것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고문 속에서 나온 자백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노론 신하들조차 처음에는 반대했다는 사실도 드라마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다릅니다. 사약을 거부하며 발버둥쳤다는 기록은 실록에 없습니다.
세자의 몸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야사입니다. 죽음에 대한 예우는 오히려 극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세자와의 마지막 만남을 허락받았던 그 장면은 어쩌면 40년 인생에서 장옥정에게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드라마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재미와 감동을 위해 역사를 재창조하는 것은 드라마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를 역사로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한 인간의 삶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재단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장옥정을 앤 불린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영국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였던 앤 불린,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 처형된 여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당대의 평가만큼이나 악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장옥정과 앤 불린 두 여인의 삶이 이렇게 닮아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659년 역관의 집에서 태어나 1701년 42살에 세상을 떠난 장옥정. 조선 518년 역사에서 비양반 출신으로 왕비에 오른 유일한 여인. 남인과 서인이 30년을 싸우던 그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 42년의 삶을 악녀라는 단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드라마가 만든 이미지 너머에 실록이 기록한 한 인간이 있었다는 것을 화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두 창을 앓는 아들을 위해 신당을 차렸을지도 모르는 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의 기록이 말해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이었습니다.